봅시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 6강이에요. 6강에서는 2절 부동산의 수요에서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수요와 공급의 결정 요인을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으로 변화시켜주는 분석 도구를 보시고, 이렇게 보다 보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공급도 같은 방법으로 개념, 결정 요인, 함수, 곡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과의 관계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QD는 결과물, 이게 수요량이고요. 그리고 가격이다, P는 이렇게 해서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들어갔을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관계를 수요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함수를 구하냐면, 이론적으로 실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은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100원일 때, 이 분필이 100원일 때 김 씨는 300개를 사려고 하고 박 씨는 100개를 사려 한다. 그러면 시장에 김 씨와 박 씨만 있다고 가정하면 시장 수요량은 개별 수요량을 전부 합한 것이니까 400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오르면 수요의 법칙상 사려고 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었다 하면 300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화된 가정하에서 조사했다. 그러면 QD는 FP,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라는 거예요. 이 함수를 여기서 구할 수가 있다고 해요. 가정하기를 1차 함수라고 가정해 봅니다. 1차 직선식이다, 직선이다라고 가정하면, 일단 자, 가격이 100일 때, 일단 이제 함수라는 것은 이걸 풀었으면, 1차 함수를 풀었으면 QD는 A 플러스 BP,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A하고 B를 구하면 수요 함수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렇게 시장에서 조사한 걸 가지고 수요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일단 수요량이 400일 때는 가격이 100일 때죠. 400일 때는 이 가격이 100일 때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400을 대입하고 여기 QD에다가 400을 대입하고 P에다가 가격 100을 대입하면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300일 때는 이때는 가격이 200원이었죠. 그러니까 200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운다고 하는데 미지수가 2개고 AB, 식이 2개이면 A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빼면 되죠. 위에서 아래로 빼면 100이고 A는 지워지죠. 마이너스 100B가 됩니다. 100B에서 200B를 빼면, 그럼 B는 마이너스 1이죠. B가 구해졌다면 A는 여기 어디다 대입해도 A가 구해지죠. 여기다 대입하면 A는 얼마입니까? 자, 100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00인데 이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500이 되겠죠. 여기에 대입해도 마이너스 200이 넘어가면서 플러스가 되니까 500이 되겠죠. 그럼 A와 B를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수요 함수는 이제 QD는 500 마이너스 P다. 이게 수요 함수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표를 통해 수요 조사를 한 다음 이 관계를 어떤 함수로 만들었다, 식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역산해 보면 가격이 100원일 때 수요량은 500에서 100을 빼면 400이 되는 거 맞죠? 100원일 때 400이 되고, 가격이 200일 때는 500에서 200을 빼니까 300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200일 때는 수요량이 300이 된 이런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수요 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수요 함수는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이자율, 금리, 소득, 기타 등등은 변하지 않고 오로지 변수 한 번에 하나씩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을 봤을 때 이런 수요 함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 수요 함수를 보면 수요의 법칙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요 함수, 역수요 함수는 이게 거꾸로 수요 함수라는 뜻인데 이걸 P로 정리하면 돼요. 이게 수요 함수고 역수요 함수는 이걸 P로 정리하면 넘어가죠. P는 500-QD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기로 하죠. 19의 기출인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 P는 100-4QD이며 이건 좀 어려운 문제네요.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는다. 김씨든 박씨든 혹은 갑이든 을이든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의 수요자가 2배로 된다면 수요량도 2배로 늘겠죠. 그때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를 자 P는 100-4QD를 QD로 정리해 봅니다. 넘어가면 4QD고 이거는 100-P 이렇게 되죠. 따라서 QD는 4분의 100-P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량이에요. 자, 기존의 수요량이 시장 수요자수가 2배로 늘었으니까 자,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 QM은 요거 곱하기 2개가 되겠죠. 2 곱하기 QD. 이 말은 자, 시장의 수요량이 1개였는데 수요자 수가 2배로 늘었으니까 2가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QD는 여기 있죠. QD는. 그러니까 2 곱하기 4분의 100-P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2는 2는 4. 2분의 100-P죠. 이걸 다시 쓰면 QM은 2분의 100-P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따라서 100-P는 EQM 이렇게 할 수 있죠. EQM. 이걸 P로 정리해야 되겠죠. 넘어가면 P는 넘어가고 얘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가 되죠. EQM. 이렇게 해서 이게 답이 되게 했던 문제가 19의 계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논리는 단 하나. QD로 정리하고 이게 수요량인데 시장 수요량이 2배가 됐기 때문에 시장 수요자사가 2배가 되니까 2를 곱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되는 산수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수요 곡선으로 넘어가 보면 수요 곡선은 또 다른 분석 도구, 아주 강력한 우리가 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수요량을 보통 횡축에 쓰고 P를 종축에 씁니다. 일반적인 함수 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원래는 여기가 X, Y인데 그죠? 그러니까 QD가 돼야 될 텐데 관행상 이렇게 거꾸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가격을 이제 중점적으로 분석하게 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보셨던 대로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은 300이었어요. 그렇죠? 방금 보신 수요 함수에서 여기서 했었죠. 가격이 200원일 때 수요량이 300이고 가격이 100일 때 수요량이 400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자, 그러면 이것을 연결한 곡선을 우리는 수요 곡선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표에 있는 내용을 혹은 수요 함수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수요 곡선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하는 관계니까 수요 법칙상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걸 수요 곡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즉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뭘까? 자,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는 것은 수요의 법칙이 성립된다라는 거고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다.
우리는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소비자가 행동할 것이다라는 가정만 했는데 이걸 좀 더 논리적으로 보자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가령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다면 자 아파트의 상대 가격이 하락했다. 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다 상대자를 쓴 이유는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고 아파트 가격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싸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재인 빌라나 연립주택이 있다면 그 빌라나 연립주택에서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해 오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면 아파트의 대체재들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는 대체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를 정의해 보면 해당 제어의 가격이 하락한다면 다른 대체들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것을 대체 효과라고 하는데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소득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자 가격이 하락했어요. 가령 아파트가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다른 조건 일정, 나의 소득은 일정합니다. 그럼 원래 한 채 사려다가 두 채 살 수 있어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시장에서 팔고 있는 요즘 설 근처라 물가가 많이 올랐던데 예. 물가가 다 떨어지면 내가 작은 돈으로도 많이 살 수 있죠. 이걸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소득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 뜻입니다. 정상제인 경우 그렇다 이거예요. 정상제인 경우. 이거 지금부터는 참고적으로만 보세요. 어지럽다면. 자, 소득 효과만 정리해 보면 해당 제외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 실제 구매력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열등제를 할 텐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열등제라는 것은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대체 효과에 의해서 분명히 수요가 증가했는데 소득 효과에 의해서 열등제인 경우 만약에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한다면 얘보다 그러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을 기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주 극히 예외적이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수혜 법칙에 위배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열등제는 기펜 현상을 제외하면 여기서 감소하는 분이 여기 대체 효과에서 증가분보다 작다는 거죠. 여기서 100이 증가하면 50만 감소해서 가령 40만 감소해서 총 60이 증가하는. 그래서 수혜 법칙은 믿을만한 건데 가령 기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를 이제 들어두시는 정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시험에서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수혜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자 대체 효과 다른 대체제로부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는 것과 또 이걸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가격 효과라고 한다.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합쳐서 가격 효과라고 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만 여러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요가 증가하는 수혜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에서 내용이에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할 때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 해당제 우리가 가격만 변하고 다른 조건이 일정해요. 가격만 변한다고 했을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말 그대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합니다. 곡선상에서는 가격이 200원에서 100원으로 하락했을 때 가령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수요량이 300에서 400으로 증가했었죠. 자, 이렇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기하학상으로는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가령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하는 거죠. 정의상 너무 당연해요. 수요 곡선의 정의가 각 가격하에서 사려는 수량을 연결한 곡선이니까 가격이 변할 때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시장에서는 가격만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자율도 있었고 금리도 있었고 금리가 이자율이죠. 소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대체재의 가격 변화 뭐 별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자, 가령 수요의 변화라는 건데 이번에는 해당 재의 가격은 가만히 있고 이외의 요인이 변했어요. 이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잠시 후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자 100원일 때 400원이었죠. 100원일 때 400원이었는데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이렇게 200원으로 변해야만 수요량이 변했죠. 근데 100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늘었어요. 가격이 변하지 않고 다른 조건,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면 수요가 늘었어요. 가령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가격이 100원이라도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여기 량자 하나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가격이 200원일 때도 금리가 하락하면 사려는 수량이 300이 아니라 500으로 늘었죠. 이런 것은 지금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수요량이 변했죠. 이런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대응관계가 달라졌죠. 자, 그러면 기하학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령 금리가 하락해가지고 가격이 200에서 100원으로 떨어지면 그 관계는 수요량의 변화지만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이지만 지금처럼 말이죠.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가령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금리가 하락했으니까 200원에서 사려고 하는 수량이 300보다 늘어날 수 있겠죠. 가령 500으로 늘어났다 이겁니다. 그죠? 500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유는 금리 하락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100원일 때 사려고 하는 수량도 가령 400이었지만 600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600으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자 수요의 변화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기하학적으로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처럼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게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수요의 감소겠죠. 가령 세금이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 수요의 감소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 이동은 수요의 증가, 왼쪽 이동은 수요의 감소. 이러한 모든 변화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할 때 일어나는 것으로서 수요량의 변화와는 구분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플러스에 있는 내용은 대체재와 보완재가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훈련해 봅시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에서. 둘의 관계, X재와 Y재의 관계는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X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그럼 X재 수요는 줄었을 거 아닙니까? X재 수요량은 줄였을 텐데 이때 Y재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럼 바꿨네. X재를 줄이고 Y재로 바꿨어요. 바꿀 수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하니까 만약에 X재의 가격과 Y재의 수요량이 이런 관계를 보인다면 이거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그림으로 표현해 본 거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면 X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량이 증가할 텐데 아니 글쎄요. Z재의 수요량도 함께 증가했어요. 이건 뭡니까? 협동재네. 같이 쓰는 재화네. 그죠? 빵과 버터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재 보완재를 그림으로 한 번 더 훈련해 본다. 생각해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플러스를 보시고요. 기출문제를 보시죠. 자, 19회인데 아파트에 대한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이렇게 묶인 것은 수요량의 변화는 무조건 가격이죠. 딱 요거밖에 없어요. 이게 답입니다. 나머지 가격 이외의 나머지는 전부 다 수요의 변화 혹은 뭐 건축비 이런 건 공급의 변화 뭐 이렇게 이제 잠시 후에 배우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3번만 답이 되는 거죠.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지역의 가격이 변할 때 변하는 거니까. 자, 21회 다음 부동산 수요와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1번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수요량에 영향을 준다. 자, 가격은 수요량이죠. 틀리지 않았고. 부동산 수요량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전적 의미,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 그래서 정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유효 수요여야 한다. 능력이 있는 같은 말이에요. 자, 순유입 인구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죠. 수요가 증가하겠죠. 5번 수요 곡선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이 량자 하나가 들어가서 틀렸어요. 이것은 수요 곡선이 이동했다는 것은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했기 때문에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5회 자주 나오죠. 그래서 구별을 하셔야 돼요. 아파트 시장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이것은 뭐냐면 수요의 감소를 찾아라. 이거는 수요의 증가니까 아니죠. 이거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잠시 후 이것은 공급이 증가하는 겁니다. 사회적 인구의 감소, 얘는 맞죠?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고, 아파트 가격 하락은 수요량의 증가죠. 이것은 수요량의 증가입니다. 아파트 선호도 감소, 이거는 수요의 감소 맞죠?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대체재 가격의 하락, 대체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지하에서 수요가 이탈을 해서, 즉 수요가 줄죠. 아파트가 대체재로 갈 테니까.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 맞고요.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 그러면 금리 하락은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죠. 따라서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체크해 놓은 3개만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수요의 감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공급인데 공급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죠?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공급의 결정 요인을 보면 해당 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이 변했을 때 이것을 공급의 변화다. 얘는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거기에는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대체재 및 보완재의 가격 변화 등이 있다. 수요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은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죠?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공급 함수와 공급 곡선을 도출하고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또 구분해 보면 이제 되겠죠. 그래서 공급은 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니까 좀 묶어서 보기로 해요. 자, 공급의 개념은 역시 공급 능력이 있는 사람이 팔려고 할 때 그 최대 수량을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가정은 공급자는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한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려 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 공급량은 개별 공급자에 공급하려고 하는 수량을 전부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이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시장에 존재하는 유일한 공급자라고 가정하면 이 개별 공급자의 특정 가격 수준 하에서 팔려고 하는 수량을 전부 더하면 시장 공급량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수록 공급하려고 하는 수량, 팔려고 하는 수량이 줄죠. 공급의 법칙이에요. 떨어질수록 공급량이 준다. 그래서 공급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급의 결정 요인을 보기로 해요. 해당 재화의 가격, 이거는 뭐 당연히 공급의 법칙상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가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공급도 마찬가지로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그 중에 다른 재화의 가격. 자, 공급에 있어서 대체재의 가격이란 대신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대신 생산할 수 있는 재화입니다. 자, 그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보면 공급에 있어서 대체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해보기로 해요. 대체재와 보완재는 역시 수요에서 절대적이에요. 공급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헷갈리겠지만 여러분 해보긴 해야 돼요.
해당 지역가 아파트고 가령 빌라가 대체제라고 가정해 보면, 자, 빌라의 가격이 올랐다 이겁니다. 빌라의 가격이 오르면 공급할 수 있는 해당 부지는 너무나 뻔한데, 그럼 아파트는 좀 줄이고 빌라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죠. 예. 빌라의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아파트의 공급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대체재를 생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공급은 줄어든다 이 뜻이고요. 그렇죠? 대체재 공급량, 즉 빌라 공급량을 늘려야 되니까 아파트 공급 줄여야 된다 이 뜻입니다.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자, 이게 하락한다고 가정해 보면, 빌라의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를 빼고 여기다 아파트 넣어야죠. 빌라를 빼고 빌라의 공급량이 주니까 거기에 아파트를 채워서 공급을 증가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보완제. 자, 공급에 있어서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소가죽이고, 이게 소고기입니다. 가령 소가죽의 해당제와 이게 소가죽이고 소고기가 보완제인데, 자, 소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소고기 공급량이 늘겠죠. 가격이 상승하면 소고기 공급량이 늘어요. 소고기 공급량이 늘면 소를 계속 잡을 테니까 소 껍데기, 소가죽도 늘어나겠죠. 보완제는 항상 공급량의 변화 방향이 같다 그랬어요. 수요든 공급이든. 같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소를 잘 안 잡겠죠. 공급량이 줄어요. 보완제의 공급량이 줄면 소가죽도 어떻습니까? 잘 안 팔리겠죠. 잘 안 나오죠. 공급 자체가 줄겠죠. 소를 안 잡으니까. 자, 만일 가구, 아파트는 서로 보완제라고 가정해 보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공급이 늘고, 그러면 아파트 막 지으니까 가구도 막 늘어나겠죠. 가구의 공급도 늘어나겠죠.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완제는 공급량의 변화가 같습니다. 해당제와든 보완제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고, 자, 대체재 보완제가 공급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인 것은 생산 요소의 가격이죠. 공급에 있어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산 요소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그 생산의 3요소가 토지노동 자본입니다. 토지노동 자본. 그 토지의 가격을 지대라고 하고, 노동의 가격을 임금이라고 하고, 자본의 가격을 이자 혹은 자본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되겠죠. 이런 것 등이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다. 이것이 올라간다는 것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이에요. 비용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공급이 줄어들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자, 지대 하락하고 노동자 임금 하락하고 이자 싸지고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력. 그렇죠? 이게 자본재, 시멘트 같은 경우를 자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가격이 아주 쉽지만 공급에 있어서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공급의 결정 요인 중에서는 생산 요소의 가격이 가장 자주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공급에 있어서도 공급자가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이 공급량에 영향을 미쳐요. 이거는 수요와 달라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공급자가 공급이 올라갈 것 같아.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지금 안 팔아.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공급을 줄입니다. 나중에 팔아야죠. 그리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아파트 가격이 가령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공급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빨리 팔아야죠.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업체들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다 하면 분양 물량을 앞당겨서 팔려고 내놓는 거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공급자들은 분양을 좀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거예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할 테니까. 그래서 공급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력. 당연히 기술 수준이 발달하면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고요. 생산자의 수가 늘어나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금리가 상승하면 공급이 준다는 뜻이고, 세금이 늘어도 공급이 준다는 뜻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해주면 공급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공급이 증가한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지진 등 자연재해가 있다면 공급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지진 등으로 인해서 집이 뽀개지면요 건설 수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건설 특수가 이어질 수 있어요. 건물이 다 붕괴되니까 다시 복구하고 지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공급의 결정 기타 요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러한 공급의 결정 요인을 좀 더 분석 도구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공급 함수라는 것이 도입된다. 그래서 QS는 이 서플라이니까 공급량 이것만 바뀌었고 수요하고 같아요. 그래서 공급량과 그 제어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관계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공급 함수는 다른 조건은 다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본다. 어떻게 구합니까? 시장을 보면 되죠. 시장에서 가령 이씨와 최씨만 있다. 공급자가. 이씨는 100원일 때 500개를 공급하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공급하려 하겠죠. 공급의 법칙이에요. 최씨도 마찬가지 700개, 800개. 그러면 시장 공급량은 100원일 때는 1200개가 공급될 것이고 200원일 때는 600 더하기 800은 1400개가 공급되려고 할 것이다. 팔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조사했다면 여기서 공급량과 가격과의 관계인 공급 함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QS. 자, 공급 함수를 1차 함수라고 가정하면 A 플러스 BP라고 가정해 보면 식이 두 개가 나와요. 자, 공급량이 1200일 때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A 플러스 100B고 공급량이 1400원일 때는 가격이 얼마였냐면 200원이었어요. A 플러스 200B였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 두 개고 미지수가 두 개예요. 그러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A, B를 아래에서 위로 뺍니다. 1400에서 1200을 빼면 200이고 A는 사라지고 200에서 100B를 빼면 100B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B는 2가 됩니다. 자, 2를 어디에 대입해도 A가 구해지겠죠. 여기 200이니까 넘어가면 빼기가 돼서 A는 1000이 됩니다. A는 1000이 됩니다. B는 2가 되고 A는 1000. 여기다 2를 대입해도 400이고 넘어가면 빼기가 되니까 1000이 되죠. 그러면 자, QS는 A는 1000이 되고 B는 2가 되니까 이 P 이러한 함수 모양을 갖더라. 요걸 줄여서 이제 FP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쓴 거죠. 이렇게 이걸 풀어보면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이 특정 시장에 한해서. 자, 검사를 해보면 여기 100을 대입하면 200이니까 1200이 되고 200일 때는 2는 4, 400이니까 더하면 1400이 되고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급 함수가 구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급 함수를 이렇게 곡선으로 마찬가지로 그릴 수가 있어요. 종축은 가격이고 횡축은 공급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격이 100일 때는 1200을 공급하려고 하고 200일 때는 1400을 공급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계를 연결하면 공급 곡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을 더 늘리려고 할 테니까. 공급의 법칙상. 근데 여기서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이유를 그냥 이응극단을 위해서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더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논리적이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기업의 이응극대화 조건 이러한 내용들이 지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계라는 것은 마지날, 영어로는 마지날이고 마지날이라는 뜻은 추가적인 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수학적으로는 미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더 생산할 때 들어오는 수입, 그걸 한계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은 하나 더 추가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이걸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도록 생산량을 결정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걸 하다 보면 공급의 법칙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제 보셔야 될 것은 한계 수입이 가격인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가격 순응자입니다. 가격이 결국은 같아져요. 일물일가의 법칙. 그래서 가격이 잘 변하질 않아요. 어떤 생산자가 들어와서 공급량을 늘린다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요. 무한한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한 단위 더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는 가격이에요. 이 분필의 가격이 시장에서 10,000원이다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10,000원의 가격이 안 변해요. 누가 더 생산을 해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팔아서 들어오는 수입은 곧 시장 가격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개 수입은 곧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를 더 팔아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왜 이응극대화 조건인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죠. 가령 이 분필이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내가 몇 개를 생산해야 될지를 이제 보는 건데 100개를 생산할 때 100번째 재화의 생산 비용이 한 개 비용이에요. 한 개 비용이 800원이다 라고 가정해 보면 그러면 100개 생산해도 200원이 남죠. 비용 800원, 수입 1,000원이니까. 더 생산해. 850원. 그래도 남아요. 끝까지 극대화. 극대화라는 건 배 터질 때까지잖아요. 끝까지 생산해서 어디까지 생산하냐면 자 1,000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110번째까지 딱 생산하면 더 생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이제 시장 100원까지 딱 맞아졌고 여기서부터는 한 개 비용이 증가해요. 이거는 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개 비용은 생산할 때마다 점점 증가한다라고 가정해 보면 1,050원에 팔아서 1,000원에 팔면 1,050원에 생산해서 1,000원에 팔면 손해잖아요. 이게 비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111번째까지 나가면 안 되고 극대화, 배 터지기 직전까지만 110개까지만 생산하면 됩니다. 결국 한 개 비용, 한 개 수입, 즉 가격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선에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자, 이 그림이 바로 여기입니다. 1,000원이라면 110개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응극대화 생산량이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1,100원으로 올랐다 가정해보면 자, 1,000원일 때는 110개를 생산하는 것이 이응극대화 조건이지만 공급곡선을 그려보기 위해서 가격이 1,100원이라면 몇 개를 생산하는 것이 나을까? 줄여야 될까? 늘려야 될까? 자, 시장 가격이 1,100원으로 올라가면 110번째에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생산해야 합니다. 가령 1,050원이 111번째 1,050원. 그래도 남죠? 어디까지 생산해요? 1,100원이 될 때까지. 가격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는 선까지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15번째 생산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거고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 개 수익과 한 개 비용이 일치하도록 생산을 하는 것이 이응극대화 조건이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즉 이 가격 자체가 한 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110번째 생산되는 비용이 1,000원이자 가격도 1,000원입니다. 115번째 생산되는 비용이 곧 1,100원이자 가격도 1,100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급곡선은 사실 한 개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한 개 비용 곡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좀 어려운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역시 이어서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도 수요와 똑같아요. 자, 가격이 변할 때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때 팔려고 하는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공급량의 변화라고 한다. 공급곡선상 점에서 이동이다. 그런데 공급의 변화란 가격이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늘어나는 그런 대응관계. 이걸 공급의 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령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다.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공급량이 증가하는 해당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원일 때도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더 늘겠죠. 1,400보다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공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생산 요소 가격 하락으로 공급이 증가했죠. 가격이 100원일 때도 증가할 거고 각 가격 수준에서 생산 요소 가격 하락에 따른 즉 가격 이외 요인 변화에 따른 요인 때문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따라서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것을 공급의 증가라고 한다. 즉 공급의 증가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공급의 감소다. 가령 노동자 임금의 상승 그러면 공급이 줄겠죠. 공급이 줄면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고 그것은 공급의 감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하고 같아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를 구분하시는 겁니다. 20회 문제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공급의 변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지역지구제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조절할 수 있죠. 공급 못하게 그냥 규제할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러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든다. 이것은 좀 투자론을 여러분께서 배우셔야 되는데 이것은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 물가가 올랐잖아요.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 상승은 물가 상승이고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이에요. 실질 임대료는 하락하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가지고 더 받았어야 되는데 줄어드는 거 맞는 겁니다. 투자론에서 좀 더 배우시게 될 거고요. 3번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4번 기준금리 하락은 이자 비용을 감소시켜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요인입니다. 이게 틀렸네요. 답은 쉬웠습니다. 토지 가격의 상승은 당연히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죠. 땅을 사가지고 집을 져야 되는데 땅이 비싸니까. 그래서 자 4번이 틀렸다. 23회 역시 공급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 1번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 개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이다. 배우셨죠? 신규 공급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되는 양은 유량이었습니다. 부동산은 공간과 위치가 공급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는 공간성과 위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3번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 탄력성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될 텐데 비탄력적이다라고 한 것은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개별성 다 다르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비독점적 요거는 좀 틀린 표현이에요. 독점적으로 만들겠죠. 비독점적. 그러니까 개별성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A 필지와 B 필지가 아무리 똑같아도 위치가 다르니까. 그럼 독점적으로 만드는 거죠. 비탄력적이고 독점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이고 4편에서 볼 거고 5번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4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틀렸어요. 24회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증가하는 경우죠. 건설업체 수의 증가는 공급의 증가니까 우측 이동 맞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도 생산요소 가격 하락, 공급의 오른쪽의 이동. 이자율 상승은 공급을 감소시키죠. 이거는 담보대출이니까 이거는 수요를 감소시키죠.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요. 건설 기술 개발, 원가 절감도 공급의 증가. 토지 가격의 하락도 공급의 증가. 그러니까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정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디를 했습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했어요.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들을 수요 일부 그 다음에 공급까지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와 요 일부를 하겠다. 즉 이제 수요 공급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합쳐져서 균형을 달성하고 그 균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이 변하면 균형도 이동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탄력성의 가벼운 개념까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